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6%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금요일도 시장은 좋지 않았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시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은 떨어지다가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니케이는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상 해외 증시처럼 힘없이 진행 중이고요. 오히려 이제 해외 증시보다도 조금 더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는 2525포인트고요. 2500선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좀 생각보다 깊어지는 조정세고요. 그동안 이제 연초에 그리고 12월 말에 좀 많이 올렸던 지표를 거의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2670포인트에서 150포인트가 빠져서 2520포인트까지 진행되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이런 큰 골은 아직도 반등한 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빠지는 이유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이 조정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금요일까지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1,900억, 외국인 투자자 2,1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꾸준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옵션 만기에 특이하게 이렇게 물량을 좀 받고 나서 반대로 이렇게 좀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진 않지만 기관 투자자가 지금 계속 빠져나가면서 좀 우리나라 증시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좀 반등을 잘 했었는데요. 금요일에 좀 하락을 깊게 주면서 21선 근처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코스닥이 여기서 더 빠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처럼 급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천천히 좀 올라왔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꺾이면서 진행되었고, 다음 주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도 진행했고요. 최근에 매도했다가 좀 반복하지만 매도를 조금 더 강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800 중반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환율은 1315원이고요. 3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계속 이 근처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만큼 환율은 그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떨어져서 1200원 후반 정도에서 다시 이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목요일 밤이었죠. 그래서 발표를 보니까 12월 CPI 지표가 3.4%로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는 3.2%였는데요. 지금 이제 0.2%가 더 높게 나왔고, 전 언론은 예상치가 이제 0.2% 대비해서 0.3%가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전문가 예상치보다 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소비자 물가 지표가 우리의 생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소비자 상승 이 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3%대에 진입하고부터는 여전히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물가가 비싸더라도 그리고 시장에 돈이 덜 풀리더라도 이 영향을 미칠 만큼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뭔가 고착화된 느낌이고요. 물가가 이렇게 고착화가 돼버린 느낌이고 그만큼 이전에 풀렸던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3.4%가 의미하는 게 어떻게 될지 일단 이번 연초부터 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근원 물가가 중요하긴 한데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 3.8% 대비 3.9%가 나오면서
전부 다 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은 덤덤하게 반응을 좀 했고요. 저렇게 이제 이 올해 1분기에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뭐 덤덤하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FOMC에 대한 반응을 보았을 때는 뭐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지금 생긴 거고요. 금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또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이 좀 생기면서 시장이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예상하는 그 방향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게 좀 시장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결국에는 금리를 몇 달 더 유지를 하던 이 금리 인하를 좀 늦추던 해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시간을 두고 있으면 우리 페이스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거의 비슷한데 사실 천연가스가 좀 많이 올랐네요. 7%까지 올라가면서 3.3%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가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들었고요. 특히 LNG를 많이 사용하는 유럽 쪽에 아주 강추위가 내려가면서 좀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천연가스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계속 치솟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도 3.9%대로 네,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서서히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시장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전처럼 뭐 증시가 폭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율과 저런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이 있는 것 같고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들 결국에는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천천히 좀 시간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네, 증시 리뷰는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원 하락해서 0.6% 하락했고요. 15,0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떨어졌고요. 0.6% 정도 시장과 유사하게 하락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계속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70만 주 근처 168만 주로 마무리되었고요. 전날도 그렇고 전전날도 그렇고 사실 뭐 한 달 내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평균치로 보았을 때 200만 주가 채 되지 않을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만한 이 수급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소식에 의해서 어떤 이슈에 의해서 한번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기를 계속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계속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어이 이제 횡보 구간을 꺾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 갭을 메우면서 하락을 시켜버리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음문구름 끝까지 이렇게 이 주가를 다 채워 넣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60일선 깨지 않는 채로 서서히 반등을 한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60일선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아예 그냥 완전히 수렴 구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 시기에 지금 코스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결국에는 증시 따라서 큰 의미 없이 서서히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거래량 자체도 거의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3년 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슈를 좀 받고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요렇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부터를 집계를 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때와 요때는 지금 주식수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평균 거래량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수가 거의 2배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한 달 거래량이 지금 몇 주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4,500만 주인가요? 한 달 내내 지금 4,500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가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총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인데요. 한 달 동안 거래된 집계를 하면 4,500만 주라고 한다면 전체 지금 10%도 회전이 되지 않다라는 소리죠. 그만큼 지금 거래가 많이 죽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지금 움직일 만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화할 물량이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으고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면 이제 곧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 47,000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 18,000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오늘은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진행되었고요. 금융 투자 25,000주, 투신 보험은 크게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2만 주 매도하면서 적은 물량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많은 물량을 쏟아내는 시기가 이제는 좀 끝난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 꾸준히 지금 6일째 매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많이 매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수급 자체가 이제 다시 반전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적지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좋은 움직임, 좋은 이 방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15,000원이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한 상황이고요. 이 물량을 어디까지 매집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계속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속 지켜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명분에 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가 터지면서 좀 힘있게 올라가는 시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713만 주고요. 전날 대비해서 1만 주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거의 줄지 않았고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일, 12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매수 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도 지금은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고요. 이 이상 상환을 할지 안 할지는 계속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상환이 12만 9천 주가 되었고요. 체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12만 주 정도 되어서 2,350만 주로 대차 잔고가 마무리되었고요. 2,300만 주 수준에서 최근에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적 물량은 외국인 추적 물량 18만 주, 18,000주, 외국인 당일은 마찬가지 18,000주입니다. 전날 물량도 30만 주로 조금 높게 잡혔고요. 일단은 합쳐가지고 14.74%로 외국인 보율이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에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연속적으로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옵션 만기가 끝났고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새로운 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한 뭐 거래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하루 종일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JP모간, 신한증권, 모간서울은 조금씩 이렇게 티 안 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결국엔 집계를 해보면 계속 이 수급이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집을 해서 이제 움직임을 보일지 그런 것들도 보겠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대부분이 모간서울 쪽 그런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상환하는지는 천천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가져온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한 달 정도 뒤면 사업 보고서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3년에 얼마를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오픈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좋은 실적이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만큼의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도 지금 이제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현금이라든지 그런 부채가 현금이 높아지고 부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저번에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저런 연기금 투자자의 전체 지분을 살펴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 하나가 주가밖에 없죠. 사실 주가만 떨어져 있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신용평가, 신용등급도 올라갔고 수주도 올해 목표치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사실 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목표치에 근접하게 수주를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순이익 다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이제는 흑자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 부채 비율도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 움직임이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한 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계속 정치적으로 엮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최근에 이 살아나고 있는 그 시장이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이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하나둘씩 걷어진다면 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또 금요일에서 더 밀릴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로 일단 잠정 집계가 되었고 그게 이제 이 초안이 발표되고 또 이 국회라든지 이쪽에서 왈부를 해서 또 상반기에 확정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 원전에 대한 건설을 발표를 할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쪽이 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는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은 3월에 체코 원전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원전이 아마 본계약 전에 수의계약 형태로 좀 계약 형식이 있을 거라고 작년에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폴란드를 좀 더 보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좀 계약 형식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폴란드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그런 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후환경부에서 첫 번째 승인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한수원과의 그런 협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제 수출을 내 허가 없이 하지 말라라는 소송을 걸어버린 게 웨스팅하우스고요.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이 지난 9월 달에 지금
미국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가 10월 달에 다시 그 소송을 항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 법원은 이게 이제 국가 간의 문제지 이 수출을 막는 것은 개인 기업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아니 그 기각을 시켰어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빼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적으로 이제 문제를 걸어버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법원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그게 3월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만한 타이밍에 또 오픈을 할지는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월 달에 거의 이 점수 평가가 끝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이 우리나라 수주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한다면 적어도 1월 말 2월 초에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좀 조용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의 그런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데 그 협력 관계에서도 좀 이 수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 한수원과 한전이 사실 수주를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거기에서 낄 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입장이라도 우리나라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제조력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를 견제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침투를 해서 자기보다 이제 단가가 낮은 상황에 성능까지 나온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 원천 기술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지금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2개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될 것 같고 거기서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소송은 우리의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수출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출이 되더라도 우리가 선정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그 소송에서 이긴다면 우리가 뭐 로열티를 줘야 될 거고요. 그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출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이 우리 원전 수출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로열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컨소시엄이 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한수원과 한전이 익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자재 공급업체와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체코의 현지 네트워크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미 체코 자체에서 자회사가 하나 있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있습니다. 이 두산 스코다 파워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전기 터빈 제작 업체고요. 체코에서 SMR 제조사와 전기 터빈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난 10월에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체코가 대형 원전도 건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소형 모듈 원전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SMR을 이렇게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체코 내에 있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 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의 현지 네트워크 라든지 그런 점수가 다른 타국 대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든지 EDF 대비해서 훨씬 뛰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한수원이 이 체코 원전에서 실주를 하더라도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프랑스와 협력을 한다라든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한다라든지 그런 이 다방면에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두산 스코다 파워 말고도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 체코 원전의 이 점수가 사실 현지 기업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스코다 파워를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과 그다음에 EDF CEO가 체코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1월 8일에. 그래서 ERP죠. ERP 건설 제한 현황을 시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결정 마지막에 가서 좀 승부수를 던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액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다 잡은 물고기를 마지막에 놓치면 안 되니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체코 원전 두코바니 원전이 1200메가와트 한 갭을 건설했을 때 그 다음 추후에 3기가 추가로 또 건설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EDF는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이 납기가 지연되고 있고 그런 건설 문제로 계속 비용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러는 프로젝트들이 좀 꽤나 있기 때문에 사실 체코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 EDF도 그렇고 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가격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항상 그 기술력이라든지 가격을 떠나서 그런 외교 관련해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좀 엮여 있는 게 또 원전 건설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의 건설이 사실 이런 군사력 관련해서 이 러시아와의 그런 경계에 있는 게 폴란드였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첫 번째는 미국을 주고 그 대안으로 이제 민간 원전을 우리나라에게 단독으로 이제 협상을 한다라는 그 제안을 준 거고요. 이 체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원자력 딱 하나만 보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줄 테지만 그 외의 것들을 보았을 때 이 EU 내에 있는 또 프랑스가 EU 의장국이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어마무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좀 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월 말까지 아마 그 점수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쯤 해서 어느 정도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강조드린 건 우리나라가 수주하면 좋지만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실주를 하더라도 그 체코 내에 있는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간접적으로 납품이 기자재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폴란드 원전도 지금 이제 11월 달에 10월 달이죠. 11월 달인가요? 네. 제2 원전에 대한 퐁스누프 원전의 사업 추진 결정서를 이제 승인을 했었죠. 사실 아직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퐁투누프 원전의 부지에 사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네. 마이크가 빠져 있어서 좀 이제 소리가 이전에 좀 작았을 것 같네요.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퐁투누프 쪽에 있는데요. 그게 아마 한 1000메가와트급 수준일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없애고 그 자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라는 게 이 퐁투누프 원전 이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원전을 짓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퐁투누프 원전을 착공을 지금 이제 2025년 정도로 2026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5년에 지금 1호기 가동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호기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착공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다면 이제는 폴란드 쪽에서도 좀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저는 49%에 대한 지분 투자를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1차 원전 3기 건설에 대해서 이 BHI가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가 2023년 기준으로 내년이죠. 그럼 이제 올해죠. 2024년에
보조기기 업체 선정과 함께 본격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KB증권 연구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이 주 고객사로 BHI가 보조기기를 공급해왔고, 사실 원자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 제조 기술을 다시 한번 업체들을 끌고 와서 폴란드 원전에 납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올해 이제 발주가 시작될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이 기업을 다시 활용을 할 때 또 우리나라와의 그런 소송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자로를 제작하고 그런 보조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사실 제작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설계 도면을 다 오픈을 하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파트를 맡길 때는 내가 이 원자로 설계도를 주었을 때도 안심할 만한 파트너에게 줄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제작을 잘 하는 업체들한테 줄 거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으로 그거를 운용을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 제작됐더라도 다시 제작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에게 발주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사실 전 세계에 몇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많은 발주를 주었고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에도 영향을 준 만큼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주는 것인데요. 그 외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프랑스 EDF 정도, 프랑스 정도, 아니면 캐나다, 일본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건설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런 제조 이력,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우리나라와의 그런 원전 협력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과의 소송전, 그다음에 따로 이제 계약하는 그런 기자재 공급, 이런 게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늘린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2035년까지 총 14개를 건설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35년까지 14기면 사실 매년 거의 이 2기씩은 계속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원자력을 4배 늘린다. 그래서 24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 사실 이전에 이 원자력 계획을 축소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영국이 다시 계획을 늘려서 이제는 민간 원자력 로드맵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끼고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최대 8기에 대한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는 기존 원자력도 지금 잘 못 짓고 있는데 새로운 원전이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의문감이 있죠. 근데 그 기존의 원자력을 EDF 에너지가 아주 주요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웰 발전소가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거는 EDF는 아직 신규 사업을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도입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상업적 모델이 필요하다면 이제 영국이 거절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힌클리 발전소도 마찬가지 2027년까지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벌써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데 2027년이면 3년에 지금 딜레이가 된 거죠. 그만큼 EDF가 지금 건설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낀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중국을 끼려고 했더니 중국도 이제 제외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원자력 발전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밖에 없죠.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래서 이 한국과 지금 밀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윌파 원전이라고 해서 윌파 쪽의 부지를 이제 한전 사장이 직접 찾아가서 또 세일즈를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원전 부지가 선정이 되고 건설이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시기가 조금 멀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우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은 요렇고 국내 시장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달 말에 이제 실무안이 공개된다라고 하고, 아무래도 최소 4기는 거의 확정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2기, 그 다음에 대진 2기 해서 원래 건설되던, 원래 추진되던 부지에 그대로 또 4기가 추가되는 상황,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ISMR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4기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큰 수주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장이 생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좋은 상황입니다. 신한울 3, 4, 5기만 하더라도 주기가 2조 9천억 수주했고 주 설비만 1조 1천억을 수주했기 때문에 총 4조를 수주한다고 보았을 때 총 4기를 더 건설한다고 보면 합쳐서 한 8조 가까이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주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향후 확정적인 수주량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좀 불확실한 이 상황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무로 보았을 때는 걱정할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이고요. 뭐 추가적인 그런 이 좋지 않은 비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은 사실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 배당도 주고 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새로 들어가는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이 두산 에너빌리티 확정적으로 좀 오픈이 되는지 그런 것들만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